똑같은 직장에서 30년을 다닌 두 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월급을 받고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 분은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무심코 쓴 돈이 1년이면 360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죠.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노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보면 일단 사고 보는 편이신가요?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시나요? 건강에 좋다는 제품이 나오면 우선 주문부터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김선영 씨는 평범한 소비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1년에 2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절약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돈을 쓰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던져봤을 뿐이에요. 이 돈을 쓰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려던 물건의 80%가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돈을 어떻게 벌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보다는 가진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돈 쓰는 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돈을 쓰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런 마음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부산에 사시는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한 아들이 새 차가 필요하다고 하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5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게 최우선이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몇 달 후, 박 씨 자신이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수술비와 재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정작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했어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였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사랑은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일이 비단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경우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냉정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돈을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주는 방법을 아는 것. 감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에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지출 관리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소비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현명한 소비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곳에는 기꺼이 쓰되 불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론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소비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희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씨는 68세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특가 코너였습니다. 오늘만 50% 할인, 하나 사면 하나 더라는 문구들이 가득했죠.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싼데 안 사면 손해지. 그래서 냉동 만두 6봉지, 라면 20개들이, 화장지 12롤들이를 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와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산 냉동 만두가 아직 반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라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2달 전에 산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싸다는 이유만으로 샀구나. 결국 싸게 샀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건 손해나 마찬가지인 거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 때문에 짠 음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할인에 현혹되어 산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었어요. 결국 건강도 해치고 돈도 낭비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할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지금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진짜 손해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반값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씨가 찾은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장보기 전에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정하는 거였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그 목록에 있는 것들만 사기로 했어요. 아무리 할인이라고 해도 목록에 없으면 사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식료품비가 기존보다 30%나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냉장고도 깔끔해지고 음식을 버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씨는 71세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더니 최 씨에게도 같이 하자고 권하는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등산 장비를 새로 맞췄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사진 강좌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골프채 세트를 사는 데만 80만 원, 골프복과 신발까지 사니까 또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레슨비도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을 제대로 맞히는 것도 어려웠고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2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를 사는데 150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몇 달 못 가서 흥미를 잃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복잡한 설정을 익히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 취미비로만 300만 원 넘게 쓴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취미는 하나도 없었어요.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이런 경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주변에서 뭔가 하라고 하면 괜히 조급해지죠. 하지만 취미라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즐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 씨가 결국 찾은 취미는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건데 이게 정말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책 한 권 값은 10,000원 남짓이고 차비도 거의 들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재미는 어떤 비싼 취미보다도 컸다고 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복순 씨는 66세로 최근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김 씨는 평생 혹시 몰라서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어요. 혹시 갑자기 손님이 올지 몰라서 그릇을 여러 벌 사두고, 혹시 옷이 필요할지 몰라서 입지도 않는 옷을 사두고, 혹시 아플지 몰라서 건강식품을 쌓아두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어머니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김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집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안방 옷장에는 태그도 떼지 않은 옷이 10벌도 넘게 있었어요. 부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과 조리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죠. 정리를 하면서 김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 대략 계산해 봐도 2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김 씨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뒀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다른 걸 샀거든요.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불안했던 건 미래가 아니라 물건을 사는 순간의 마음이었구나. 뭔가를 사면 안심이 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집만 복잡해지고 돈만 없어진 거였어요. 그 후 김 씨는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써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사는 건가? 만약 후자라면 사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이 훨씬 깔끔해졌고 물건을 찾기도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뭔가를 계속 사야 한다는 강박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낀 돈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 치료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진짜 김 씨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박은희 씨는 73세입니다. 박 씨에게는 35살 된 아들이 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박 씨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자주 보내고 명절 때마다 쌀이며 반찬을 한가득 싸서 보내곤 했어요. 손자 용품도 미리미리 사서 챙겨주고 아들 부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박 씨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매달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엄마가 요즘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힘드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런 건 보험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많이 줬구나. 그래서 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 박 씨는 그 후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무작정 주는 대신 먼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지만 엄마 건강도 챙겨야 하니까 미리 상의하자.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성숙해졌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상황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적절한 선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돈을 써왔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돈을 쓰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돈을 쓰는 진짜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보았을 때 왜 사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에서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일단 멈춰 서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생각해 본 후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러 가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그 물건에 대한 욕구가 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아들이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할 때 바로 돈을 주는 대신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 상황도 있으니까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 자녀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취미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비싼 장비부터 사지 마세요. 먼저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골프가 하고 싶다면 골프 연습장에서 클럽을 빌려서 몇 번 쳐보세요. 사진이 취미라면 휴대폰 카메라로 먼저 시작해보고요. 정말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장비를 사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물건을 살 때의 기준입니다.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사는 물건들을 줄여야 해요. 대신 지금 당장 필요해서라는 기준으로 사세요. 정말 필요할 때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옷장과 창고를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패턴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루에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만 간단히 적어보세요. 한 달 정도 써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어디서 불필요한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떨 때 충동 구매를 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에는 그 달의 소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달에 정말 잘 산 물건은 뭐가 있을까? 후회되는 소비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껴야지라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병원비로 쓸 돈을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으자. 손자 교육비를 위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저축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자녀들과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다. 서로 도우면서 살되 각자의 상황도 고려하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건강만큼은 아끼지 마세요. 정기검진비, 치과 치료비, 필요한 약값 등은 미루지 말고 제때 쓰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건강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가끔은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석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습관이 되어요. 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덜 쓰는데도 오히려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물건들이 줄어들면서 집이 깔끔해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니까 만족감이 더 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불안감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가진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소비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실제로 소비 습관을 바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하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